아버지는 너무 외로우셨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서 당장 꺼져! 외로움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노인의 외로움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약점이 된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년째 되던 해, 어느 날, 현관에 빨강색 하이힐이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의아하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 방에서 낯선 여자가 나오며 안녕하세요? 하고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엄마와 함께 평생 두 분이 힘을 합쳐 재산을 일궜고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서울의 5층짜리 상가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셨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부모님은 노후의 부족함을 모르고 사셨다. 나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라 혼자 살고 있었다. 외동딸인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해에 72세였던 아버지는 집안일 도와주러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대하는 것도 불편해 하셨고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셨다. 집안 대소사와 살림살이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엄마를 의지하고 사셨던 아버지는 엄마가 생전에 쓰던 물건과 옷 같은 엄마의 유품을 절대 치우지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허전해 하셨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이 4개였다.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지내시던 안방을 그대로 쓰셨고 방 2개는 내가 침실과 서재 겸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는 방 하나는 엄마가 쓰던 유품들을 보관해 두고 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자신을 55살 이경아라고 소개한 것이다. 나보다 겨우 9살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아버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떻게 만났는지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나 몰래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그 여자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라. 나도 앞으론 즐겁게 살란다. 그동안 내가 알던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엄마를 잊지 못하고 살던 아버지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으로 여자를 부른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단시일에. 그날 저녁 그 여자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식탁을 차리며 아버지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앞으론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말투가 너무나 상냥하고 부드러웠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셨던 아버지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살갑게 해주는 것이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아버지는 그 여자를 집으로 들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아버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봤을 때였다. 결제해야 할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다. 아버지의 씀씀이를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그냥 경아 씨랑 쇼핑 좀 했다. 두 번째 이상 신호는 더 노골적이었다. 따님, 지금 쓰는 방 2개 중 하나는 비워주면 좋겠어요. 내가 옷이 좀 많아서 아니면 빈 방 하나를 정리하고 내가 좀 썼으면 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나를 도발하는 것이었다. 이건 엄마와 나를 이 집에서 밀어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돌아가신 엄마가 쓰시던 유품이라. 그리고 내 방을 비워달라는 건 선을 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화를 냈다. 너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 나는 경악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는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내 귀에 속삭였다. 딸이면 딸답게 굴어요. 그 여자는 나를 비웃으며 아버지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버지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에게 조정당하고 계셨다.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고 2주 만에 아버지는 딸인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직설적인 분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나직했고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는 편이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내 나이 50을 앞두고 늙으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본 모습을 너무 몰랐다. 아버지는 엄마 같은 분이 옆에 계셔야 하는 사람이었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게 딸일 수는 없었다. 엄마가 현명하신 분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아버지의 성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춰주셨던 것이다. 엄마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거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가신 걸까?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났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외동딸인 나는 아버지 문제를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아버지의 체면도 중요했고 집안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치부를 노출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 여자에게 맡기고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앞날이 너무나 뻔해서 절대로 아버지를 저 여자와 단둘이 있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일이 있고 그 여자는 점점 더 대담하고 뻔뻔해졌다.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내 방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 옷, 가방, 액세서리, 명품 보석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는 중요한 물건은 금고 안에 넣고 외출할 때는 방문을 잠궜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여자는 개의치 않고 아버지에게 열쇠를 받아 거침없이 드나들었다. 수시로 통장에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걸 알게 된 것이 그 즈음이었다. 액수에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추궁하자 아버지는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하셨다. 경아 씨가 투자할 곳이 있다더라. 아버지, 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아 씨가 울면서 그러더라. 네가 자기를 존중하지도 않고 객식구 취급을 하니까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차 목돈 좀 줬다. 나를 봐서라도 너무 그러지 마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정적인 건 아버지의 병원 관련 건강 기록이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 예약, 정기검진, 검사 등은 내가 동행하고 관리했다. 그런데 이경아가 동행하고부터 아버지는 급격하게 달라지셨다. 이번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내가 물었더니 글쎄다, 경아 씨가 의사를 만나서 그러고 말을 흐렸다. 급하게 병원 앱을 열어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보호자가 이경아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행정팀에 전화를 했다. 보호자 변경 신청 누가 했나요? 직원이 말했다. 아버님 인감 날인된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병원에 보호자 변경 신청하셨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랬나? 경아 씨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인감 도장 찍은 것도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자꾸 그렇게 캐묻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아버지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기록이 있었다. 이경아는 이제 진료기록 열람, 진단서 발급, 의사 판단 능력 관련 소견 확보 등 아버지의 건강 상태까지 독점하게 된 것이다. 진료 기록을 열람해 보니 의사의 소견서가 눈에 들어왔다. 최근 판단력 저하 의심, 중요한 결정은 보호자 동의 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챙길게요. 당신은 쉬고 계세요. 이경아는 이런 말로 아버지를 위하는 척했다. 그런 식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로 아버지를 길들이는 것이었다. 반복적인 고액 인출, 카드 결제, 은행 송금, 인감 도장, 의료 정보 확인 등 이경아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얻어냈다. 단순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밖에서 소근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 침대에서 내려와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았다. 그 여자가 거실 베란다에서 숨죽이고 통화 중이었다. 응, 그 노인네 아직 멀었지. 건물명의 이전은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딸년만 없으면 진작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짜증나. 진짜.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경아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만간 저 여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버지에게서 저 여자를 빨리 떼어내야 한다. 이 상황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 공범까지 있다면 나 혼자 상대할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체면이나 다른 문제를 고려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는 그 여자가 공범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했다.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도 날짜별로 정리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건물 1층 상가 하나가 이경아로 이미 명의 이전이 되어 있었다. 감정가 10억이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여자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아버지에게 따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 재산 때문인지 하며 말을 흐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버럭 화를 내셨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자 그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그냥 이 집에서 나갈게요. 당신한테는 따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달래며 얘기했다. 내가 잘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아버지는 내게 정색하며 말했다. 나와 경아 씨 일에 간섭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이 집에서 같이 못 산다. 아버지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부모님 곁에서 재산 관리를 도와주셨고 내가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등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상진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상진 변호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자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던
한상진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한상진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심각한 얼굴로 얘기했다. 상가 증여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셨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경아가 다른 루트로 최대한 빨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래 이전된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어요. 문제는 의미를 이해하고 서명을 하셨냐 하는 거죠. 사실혼 관계로 재산을 빼돌린 사례는 많지만 의사 능력 결여에 따른 증여 취소는 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한상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성년의견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심장이 철렁했다. 한상진 변호사는 서둘러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고 했다. 이경아의 그간의 행적과 뒷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인정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 싸움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동안 한상진 변호사가 요구한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아냈다. 아버지 통장에서 이용구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이었다. 메모에는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수집한 증거 서류들을 넘겼다. 한상진 변호사는 내가 준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다. 봉투 안에는 서류와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서류에는 이경아의 신상 명세와 사기 행적, 아버지 경우와 비슷한 피해자, 목록 등이 적혀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보니 온몸이 떨려왔다. 어쩌자고 아버지는 이런 여자를 의심도 하지 않고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사진을 넘겨보니 이경아와 함께 찍힌 40대로 보이는 남자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이 사람이 이용구가 맞냐고 물어보니 한상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공범은 이용구였다. 모텔, 카페, 이동하는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진들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 중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몇 장을 챙겼다. 혹시 모텔 드나드는 동영상도 있을까요? 내가 물어보니 한상진 변호사가 USB를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한다. 집에 오니 이경아는 외출 중이었고 아버지 혼자 계셨다. 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아버지,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가 불편한 기색으로 마지못해 대꾸하셨다. 이거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경아와 이용구가 함께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몇 장과 후원금 1,000만 원이 찍힌 아버지 명의 통장을 펼쳐놓았다. 짜증을 내던 아버지는 사진과 통장을 보고 얼굴이 굳고 말까지 더듬었다. 저 남자는 누구냐? 아버지 돈으로 먹고 사는 남자예요. 이경아의 진짜 애인.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경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1시간 후에 이경아가 집으로 왔다. 아버지는 내가 보여준 자료로 그 여자를 추궁했다. 이경아는 당황해서 양손을 쥐어짜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아버지 무릎에 묻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걔는 사촌 동생이에요. 걔가 모텔을 하나 인수하겠다고 해서 같이 보러 다닌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하시다니 당신이 이러면 저는 어떡해요. 순간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 여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저를 믿지 못하는데
제가 더 이상 당신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지금이라도 이 집에서 나갈게요. 그 여자는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온몸을 떨면서 서럽게 울었다. 정말로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것처럼 연기를 했다. 울고 있는 이경아를 말없이 한참 내려다보고 있던 아버지는 그 여자를 껴안아 일으키고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냈으니. 그러면서 진정하라고 등을 토닥였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나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경아의 정체를 밝히고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이 여자에게 집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이경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경아는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며 힐끗 눈을 들어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끝장을 내버릴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이 깨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현관 중문이 열려 있었고 그 여자의 구두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기척이 없자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경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바로 깨달았다. 이경아는 밤사이에 도망을 친 것이다. 아버지를 마구 흔들어 깨웠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다. 가슴이 철렁해서 아버지 얼굴에 귀를 대보니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놓고 짐을 챙겨 도망을 친 것이다. 무서운 여자였다. 아버지의 판단력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이경아가 소량의 약을 썼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기저기 이경아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고 현금만 사라졌다. 서류는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현금만 챙겨간 것 같았다. 이경아가 금고 비밀번호를 몰랐을 리가 없다. 아버지가 사준 보석, 명품 가방, 명품 옷도 함께 사라졌다. 허탈하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다. 이경아는 나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뭘 더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상진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했고 한상진 변호사는 곧장 집으로 왔다. 상황 파악 후에 한상진 변호사는 이경아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상가 증여 전면 취소 신청, 재산 편취 시도에 대한 형사 고발, 사실혼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서류 작성, 그리고 이경아와 이용구에게 송금된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니 캐리어를 끌고 급하게 아파트를 나가는 이경아의 뒷모습과 1층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 그 모습을 끝으로 이경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를 몰고 온 사람은 이용구가 틀림없었다. 차량 번호 조회를 했지만 도난 차량이라고 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어두워질 무렵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약에 취해 꼬박 하루를 주무신 것이다. 나와 한상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당하다니. 아버지는 민망함과 수치심에 한상진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통장 비밀번호, 인감도장,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 도난 신고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한상진 변호사도 바쁘게 움직였다.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금고에 넣어둔 현금은 5천만 원이었다. 아버지는 이경아가 사라진 후 말이 없어졌다.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을 추스릴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다. 아버지 연세에 찾아온 이성에 대한 감정을 지우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경아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깊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그래서 나는 더 화가 났다. 노인의 외로움은 가장 비싼 약점이 된다. 언제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정신을 망가뜨리는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3주 후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또다시 인출 시도가 감지되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던 이경아는 아버지의 통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끈질기고 집요한 여자였다. 이 정도로 아버지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신고했으니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안이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먹잇감을 노리듯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상진 변호사에게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한상진 변호사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잡히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말없이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사기 피의자 추적 전문. 지난번 이경아의 행적을 조사해 준 사람이었다. 김진혁 소장을 처음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다. 말수가 적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진혁이 물었다. 정확하게 뭘 원하십니까? 그 여자가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김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혁은 이경아의 정보를 추적하고 흔적을 찾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려진 명품 상자의 바코드, 그 여자가 사용하던 화장품의 SNS 리뷰, 공개된 장소의 CCTV 영상, SNS에 올린 셀카의 배경. 이경아는 자신감이 과도하고 허영심과 과시욕이 넘치는 타입이었다. 어리석게도 도망 중이란 사실조차 잊은 듯 그 와중에도 SNS 인증 사진을 올렸다. SNS를 체크하던 김진혁이 이경아가 올린 사진을 보고 위치를 단번에 알아냈다. 여기 용인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멀리 도망간 줄 알았던 이경아는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 후보를 물색 중이었던 것이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여자였다. 김진혁과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이경아에게 미끼를 던져 유인하기로 한 것이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명품 옷을 입고 와인을 마시는 노년의 재력가 1대1 만남을 위해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면 다음 목표물을 찾고 있는 이경아의 눈에 띌 거라고 확신했다. 김진혁이 SNS에 연출한 사진을 올렸다. 세련돼 보이는 명품 정장을 입은 김진혁은 누가 봐도 돈 많은 재력가로 보였다. 혼자 된 지 어느새 5년. 이제는 같은 처지의 외로운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개시 후 27분 만에 이경아가 DM을 보냈다. 혹시 서울에 사세요? 저도 혼자예요.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싶네요. 예상대로 이경아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호텔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의 야경은 화려하게 반짝였고 고객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이경아의 얼굴이 땅에 처박히는 꼴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김진혁은 노년의 재력가 차림으로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기둥을 사이에 두고 김진혁이 앉아 있는 자리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 김진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소리는 잘 들렸고 긴장으로 손이 떨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입구 쪽에는 김진혁의 사무실 직원 2명이 손님인 척 가장하고 앉아 있었다. 이경아가 도망칠 경우 미행을 대비한 것이다. 잠시 후 이경아가 나타났다. 한 달 만에 보는 그 여자는 여전했다. 화려한 명품 옷에 진한 립스틱과 우아한 헤어스타일,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것 같은 액세서리까지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먹잇감을 사냥하러 온 표범처럼 날렵한 발걸음에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바닥을 울렸다. 이경아의 눈이 라운지를 쭉 훑더니 김진혁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이경아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 그 여자를 만난 날 활짝 웃던 얼굴과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경아가 웃는 얼굴은 매력적이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 뒤에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외로운 노인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나는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예외라면 이경아는 아버지 곁에 내가 있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몇 억을 챙겨 도망친 여자였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 여자는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연스럽게 김진혁이 앞에 앉았다. 김진혁은 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멋지시네요. 이경아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김진혁이 말했다. 제가 사업차 자주 오는 곳이라 약속 장소로 정했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이곳에 묵고 있어서 굳이 다른 호텔로 갈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경아의 눈이 순간 번쩍 빛났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이경아가 느긋해진 순간 김진혁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경아 씨. 순간 이경아가 움찔했다. 제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를요? 김진혁은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며 말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상습범. 이제까지 보이던 재력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진혁은 핸드폰 화면을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경아가 사기친 피해자 명단이었고 아버지는 5번째 피해자였다. 화면의 명단을 읽은 이경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진혁이 표정 없이 말했다. 이동 경로, 카드 결제 시간, CCTV 영상, SNS에 올리는 사진 이런 것들을 당신이 흘리고 다니니까 쉽게 추적할 수 있었던 거야. 수법이 항상 똑같거든. 그 여자는 혀가 굳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쯤 당신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 그 가족들 다들 문자 받았을 거야. 당신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달려올 사람들이지. 그 말에 그 여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당신 소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 그는 고개를 옆으로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SNS에 당신 사진과 이름이 노인 상대 상습 재산 갈취 사기범으로 돌고 있지. 그 여자는 비명을 삼키듯 외쳤다. 그건 불법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올리고 있지.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김진혁이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당신이 나타날 거라고 경찰에 신고도 했고 표정을 보니
짐작도 못한 모양이네. 나가는 순간 당신은 바로 체포될 거야. 그 여자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진혁은 이경아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범인은 늘 같은 실수를 하지. 자기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 수법은 뻔해.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사기 행각 증거는 차고도 넘쳐. 그리고 조언 하나 해주지.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 6년 내지 7년. 자수하면 3년에서 4년. 뭐? 그 정도겠지. 그 여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직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거든. 당신을 따라다니며 경찰의 위치를 제보할 거니까. 아, 그리고 이용구는 체포됐다더군. 당신과 묵었던 그 모텔에서. 이경아는 경악했다.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숨을 삼켰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당신 누구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기둥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경아에게 걸어갔다. 이경아는 나를 보는 순간 얼이 빠진 얼굴이 되었다. 너였어? 나는 이경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한밤중에 금고 속에 있는 돈을 훔쳐 도망쳐 놓고도 아버지 통장을 또 노렸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당신을 감옥에 쳐넣고 말 거야.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격하게 소리를 질렀고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화를 멈추고 우리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어? 아버지랑 나는 서로 사랑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비웃었다. 사랑? 그럼 야반도주는 왜 했어? 금고에서 훔쳐간 5천만 원은 뭐고? 이용구한테 보낸 돈은 뭐라고 둘러댈 건가? 그 여자는 말문이 막혀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울부짖었다. 다 오해야. 난 억울해. 난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 여자는 벌떡 일어서서 악을 쓰다가 하이힐이 삐긋해서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런 이경아를 보며 김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경아 씨, 이제 그만 끝내시죠.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 나는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감옥에서 뭘 더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 여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김진혁이 다시 담담하게 얘기했다. 당신이 지금 경찰서로 가면 최소한 신변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당신을 먼저 찾아내면 당신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요. 이경아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 여자는 결국 김진혁이 말한 위험을 실감했는지 가방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입구에 앉아있던 직원 두 사람이 이경아를 따라 달려나갔다. 호텔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지자 김진혁이 말했다. 사기꾼한테 가장 무서운 건 법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사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했다. 경찰서 CCTV에는 이경아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다급하게 뛰어오며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몇 달 뒤 재판정. 이경아는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판사는 판결문을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이경아는 노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였고 사실혼 관계를 가장하여 신뢰를 형성한 뒤 금전을 취득하였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며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판결이 이어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이경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경아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하지만 이미 끝이 났다. 이용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아버지는 한상진 변호사에게 이경아의 체포 과정과 재판, 형량을 듣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힘들게 얘기하셨다. 다 늙어서 이런 추태가 없구나. 너한테 정말 부끄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 아버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김진혁 소장이 교도소 교정관으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이경아의 소식을 전해왔다. 이경아는 거기서도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누명을 썼고 억울하다고 떠들고 다녔다. 교도소 수감자로 있던 최영신이 이경아를 처음 본 건 식당에서였다. 배식대 앞에서 최영신과 눈이 마주쳤다. 이경아는 상대방의 얼굴이 너무 낯익어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최영신은 그런 이경아의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나직하게 한마디 했다. 너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이경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식당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교도소 안에서의 소문은 빨랐다. 이경아가 사기쳤던 남자의 동생이 최영신이래. 최영신 오빠가 이경아한테 빠져서 재산 다 말아먹고 이혼당하고 결국 자살했다네. 이경아는 도망쳐버리고 최영신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이경아를 우연히 보고 차로 밀어버리려고 돌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살인 미수로 들어온 거래. 아이고, 온 집안이 폭삭 망했네. 오빠는 자살하고 동생은 감옥 가고 최영신과 이경아의 관계가 알려진 후 재소자들은 이경아를 피해 다녔다. 운동장으로 나가는 시간. 이경아는 재소자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 운동장 한쪽에서 최영신이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에 있던 재소자들이 말없이 하나둘 움직여 두 사람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교도소 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를 목표로 모두가 동시에 조용히 비켜주는 순간이라고 한다. 그건 곧 누군가에게 큰일이 생길 거란 의미였다. 재소자들이 외면하는 그 순간이 이경아에게는 이미 거대한 공포였다. 이경아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최영신이 이경아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넌 모르지. 오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네가 그랬지. 네가 뭘 잘못했냐고. 사랑을 했을 뿐이라고. 너도 피해자라고. 네가 나타나고.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 이젠 네 차례야. 어디 한번 지옥을 견뎌봐. 교도관들이 경보를 듣고 뛰어올 때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경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경아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별도 관찰실로 옮겨졌다. 이경아는 재소자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고립되어 늘 구석에 숨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 불안에 떨었다. 이경아는 예전에 그 교활하고 매끄러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여자가 되어버렸다. 이경아의 소식을 들은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아버지와 내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씁쓸했다. 모든 과정이 겪지 않으니만 못했던 것이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의 시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그 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시간과 존엄은 돌아오지 못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여자의 진짜 벌은 교도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경아가 지은 자신의 업보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진혁 소장의 말이 맞았다. 어떤 계략도, 거짓 미소도, 감정 조작도 통하지 않는 이경아가 살던 세계가 진짜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